안녕하십니까. 자, 화학분석 기사 챕터 2 이론 및 문항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석 계획 및 수립과 분석 과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일단 첫 번째 시료를 저희가 맞이했었을 때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분석을 시험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라고 메소돌로지, 소위 말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선택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과정 한번 잠깐 보시죠. 첫 번째 핵심 이론 1, 화학 분석의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질문이 구성이 되겠죠. 당연히 의문이 생겨버리게 된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의문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시료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들 성분이 들어있는가, 정성 분석이냐, 정량 분석이냐 라고 의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료의 목적에 맞는, 즉 실험의 목적에 맞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문헌을 조사를 해서, 즉 이론을 통해서 적절한 실험 과정을 찾거나 혹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측정을 위해서 독창적인 실험 과정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본 자격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독창적인 실험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실무가 생겨난 다음부터 하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가지는 것은 여기 있는 실험 과정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과정을 찾게 된다면 목적하는 시료가 실제 필드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할 대표 물질을 선택을 먼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한 대표 물질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그 시료만 뽑아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러프하게 먼저 1차적인 실험을 통해서 단편적인 결론을 얻어낸 다음에 보다 자세하게 재차 분석을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 되겠죠. 즉 대표 물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표 시료를 녹여서 화학 분석에 적합한 시료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농도가 너무 진하면 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농도가 너무 묽으면 진하게 농축시켜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실측치와 비교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농축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분석을 방해하는 화학종을, 즉 불순물이라고 부르셔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방해하는 화학종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냥 불순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시료가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과정을 살펴봤더니 동일한 몇 개의 분출량이 들어있는 분석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측정을 통해서 분석의 불정확도를 평가하고, 즉 정확하도록 확률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한계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큰 오차를 막아줍니다 라고 제가 한번 연이어서 읽어봤어요. 즉 기억과 니은에 있는 분석법은 결론적으로 한계 가지고 실험 목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를 즉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반복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수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실험값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분석화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들어가는 모든 값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험의 양 자체가 미세한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값을 오차로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도 잠깐만 참고로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 실험에 관련된 모든 행위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계를 첨부하고요. 즉 한계가 얼마만큼이었는지, 즉 오차 범위를 첨부를 하고요. 명료하고 완전하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실험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는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값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명료하고 완전하게 작성한 결과를 보고하고요.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에 맞게 시료를 선택을 하면 시료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방법에 맞는 시료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농도를 높인다든가 반대로 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개의 분치량을 통해 실험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오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와 같이 그 실험의 한계량을 평익에다가 그 안에다가 표기해 둔 다음에 아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료하고 완전하게 작성을 해서 적합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작성한 보고서는 당연히 분석자는 실험 정보를 이용을 해서요 결론을 내리는 작업에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실험자가 바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는 절대로 참여하지를 않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실험자의 목적인 것이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수정사항이라든가 다른 대처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실험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주관적인 요인이 자꾸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고서를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실험자의 가장 큰 기본 사항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숙지 사항들을 통해서요 나머지 것들 알아볼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가 되겠습니다. 화학 분석의 일반적인 단계를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자, 이거 기출문제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1번 시료 채취는 분석할 대표 물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채취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대표 물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목적 물질에 맞아야 되겠죠. 시료 준비는 대표 시료를 녹여 화학 분석에 적합한 시료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표 시료의 형태가 고체 상태이든 액체 상태이든 기체 상태이든 저희가 실험하기에 알맞은 조건으로 바꿔주게 되겠고요. 3번 분석은 분취량에 들어있는 분석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도 측정이 가장 많은 정량 분석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보고와 해석은 대략적으로 작성하고 보고서 자체가 대략적으로 작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 도출에 명료하고 완벽하며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뒷부분은 맞는 이야기지만 보고서의 작성 자체가 한계를 첨부해서 명료하고 완전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작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근무가 태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인 실험을 하는 과정을 전반적인 과정으로 크게 이와 같이 7단계로 쭉 알아보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질문의 구성, 두 번째 분석 과정을 선택을 하며 세 번째 시료 채취 및 그리고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분석에 적합한 상태나 분석에 적합한 농도로 만들어준 이후에 분석을 통해서 시료를 정해진 방법으로 올바르게 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동일한 몇 개의 분실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실량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부득불하게 시료가 매우 극소량인 경우에는 보통 한두 번 정도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차가 커지게 되는 그러한 조금 힘든 순간도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될 수 있는 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 요거 있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보고서를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저희는 실현 정보를 올바르게 객관성을 확보해서 작성할 뿐 거기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첫 번째 요구사항, 결국은 화학 분석의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 이론 2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험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분석하는 과정은 뭘까요? 했더니 첫 번째, 주어진 물체 또는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요. 결국 저희가 시험의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바로 저희가 시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각 성분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서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료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샘플 또는 검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시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분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하는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정성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라면, 정량 분석은 그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들어있는지 흔히 농도로 표현되거나 질량값으로 표현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시료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물질 종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성 분석으로서요. 흔히 시료가 고온에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고온의 반응이 아닌 조건, 즉 용매를 사용해서 녹여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료에 포함된 수분을 모두 내보낸 이후에 나머지 건조물 안에서의 시료 성분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흔히 건식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고온에서 반응을 시켜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반면 습식법은 시료를 용매에 녹여서 결론적으로 균일 혼합물인 용액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용액, 균일 혼합물입니다. 즉 시료를 습식법을 사용해서 용해를 시켰을 때 저희가 채취하는 부위에 따라서 농도가 천차만별이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균일 혼합물인 용액 상태가 되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정량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량 분석은요, 말 그대로 얼마만큼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물량을 부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질량으로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부피량, 질량, 즉 농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량 분석의 경우에는 시료 중에 들어있는 각 성분의 바로 존재량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존재량에 해당하는 요 값 자체가요, 존재양 자체가 부피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무게 또는 질량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세세한 경우에는 기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피 분석입니다. 시료에 화학 양론 쪽으로 반응하는 표준 용액을 적정제로 가하고 반응이 정량적으로 끝날 때까지 소비된 부피를 측정을 하여 정량을 통해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화 적정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도를 모르는 어떤 식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식초 1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값을
측정을 해본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여기 있는 농도를 모르고 있는 식초에다가 바로 여기 있는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성 물질, 즉 우리는 그와 같이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성 물질을 여기에서는 표준 용액의 또는 적정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저희는 표준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중화 반응에 대응이 되려면은 결국 표준 용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0.1몰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이 표준 용액으로 그렇죠. 수용액으로 적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때 0.1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적정을 통해서 식초 1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값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세트산의 몰수를 1대1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피 분석이라면은요. 자, 두 번째 무게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게 분석입니다. 무게 분석은 시료 용액에 적당한 침전제를 가하여 결국은 화학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성분을 침전으로 만들고 바로 그 양을 알기 위해서 여과를 타고 그리고 건조를 해서 즉 수분을 모두 날려보낸 건조 과정을 연이어서 거쳐서 결국은 무게를 측정해서 정량하고자 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침전이 되는 물질로 많이 알려진 것들은 주로 중금속 이온이 그렇죠? 침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탄산납이라든가 아니면 탄산카드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납을 가지고요. 양이온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탄산이랑 이와 같이 음이온이 반응을 한다면 바로 탄산납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혹은 황산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은 고체 상태의 침전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아쿠아 현재 수용액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들 물질이 침전물을 만드는 과정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부피 분석의 경우와 그리고 그렇죠. 무게 분석의 경우에 가장 대표되는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나왔더니요. 결국은 적정이라는 단어와 부피 분석이 연관성이 있음을 그리고 무게 분석의 경우에는 바로 침전이라는 반응과 침전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음을 꼭 한 번쯤 더 되뇌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서는 보다 자세하고 보다 기기 분석을 통해서 우선 복잡한 기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량분석법이라고 나와서 결국은 뭐 엑스선 회절법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여타의 방법 등이라든가 혹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하는 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떤 예제가 나와 있는가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화학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킹을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죠. 자, 정성 분석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정성 분석에는 건식법과 그리고 습식법을 합쳐서 정성 분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 후에 정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요거 2번 일단 틀렸다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성 분석은 어느 물질이 있는가이고 정량 분석은 어느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가니까 어느 물질인지를 모르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적정이나 혹은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침전 반응을 저희가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은 정성 분석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량 분석에는 부피 분석법, 무게 분석법, 기기 분석법 등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요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정성 분석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라면 정량 분석에는 부피 분석, 무게 분석, 기기 분석법이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4번입니다. 기기 분석이 발달하면서 미량 분석이나 고전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과제에 보다 자세한 양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기기 분석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기 분석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로 HPLC나 아니면 방사성 동위원소법이나 혹은 X선 회절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기 분석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항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번이 정답이 되는 예시를 핵심 이론 두 번째 시험 분석을 하는 시험 분석의 종류와 그들의 각각 대표적인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핵심 이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핵심 이론 3번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3번 분석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전 분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기 분석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인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량 분석법,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적정을 한다든가 침전을 통해서 적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부피 분석을, 침전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무게 분석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여기서도 나타나는 무게 분석법 그리고 적정법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전법, 추출법 또는 증류법을 이용을 해서 시료에서 관심을 두는 성분을 분리해내고 이렇게 분리된 성분들을 시약과 반응을 시켜서 색깔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녹는 점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그리고 용해도, 향기, 광학 활성도, 굴절률 등과 같은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석법이 일반적으로 고전 분석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게법을 대표하는 첫 번째 침전법이 있었고요. 그죠? 이 외에도 휘발법도 존재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침전물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침전된 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여과시킨 후 그 다음에 건조, 증발시켜서 남아있는 양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만약 거기 넣어진 용매가 대단히 녹는 점 그런 점이 낮은 휘발성 물질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휘발법을 사용을 해서 시료를 휘발시켜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는 남아있는 물질을 제외한 용매가 휘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석하려는 물질이 휘발이 잘 된다면 휘발을 통해서 분석 전, 분석 후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그들 물질의 양을 알아보는 방법도 그렇죠.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정법 들어갑니다. 적정법입니다. 분석물과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표준 시약의 부피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 말씀드렸죠. 바로 저희가 농도를 미리 알고 있는 표준 시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이제 뷰렛을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실질적인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부피나 혹은 무게를 측정을 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그렇죠, 바로 적정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고전적 분석법, 가장 대표가 되는 무게법과 적정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무게법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 침전법, 휘발법, 그리고 적정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적용되는 바로 표준 시약을 사용한 산염기의 표준 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되는 기기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분석법입니다. 기기분석법이죠. 분석물들을 물리적인 성질, 즉 빛의 흡수 또는 방출된다거나, 즉 빛의 특성을 활용을 한다거나, 전기적인 전도도를 활용한다거나, 전이 역시 전기적인 전도도가 되겠고요. 형광물질이나 질량대, 전하의 비등을 측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소량으로 있는 물질들의 양조차도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기, 유기 및 세공학 물질,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분석법보다는 바로 시료의 대상이 대단히 넓다, 다양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요. 고전적인 방법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빛의 특성을 활용하는 분광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광법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 적외선 분광법과 같이 이렇게 특정 파장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자 흡수 분광법이나 동위원소를 사용한 핵자기 공명 분광법, X선 분광법, 형광 분광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광법은 바로 그냥 단어 뒤에 분광법 계속 붙기 때문에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기화학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기화학 분석법은요, 시료에서 나타나는 바로 전과 처리 후에 있는 바로 그들의 전이차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지요. 자, 전압 전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전이차가 바로 그렇죠. 바로 전압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즉 흔히 이야기하는 화학 전지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흔히 전위차라고도 부릅니다. 즉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바꿔주는 능력, 힘을 흔히 전위차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타나고요. 전압 전류법도 마찬가지로 전압에 의해서 그들의 전류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전기량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전기화학 분석법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해당하는 그들의 이온을 분석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분광법, 전기화학 분석법을 보셨고요. 자,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바로 용매에 따른, 즉 용매의 이동 속도에 따른 바로 용질 물질, 흔히 저희가 여기 있는 용질을 시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질의 이동 속도 비를 한 단어로 전개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 한번 간단한 예로 보시는 것 정도는 기억하십니까? 자, 어디에다가 분필에다가 어느 한 지점에 그 잉크를 계속 스포팅을 한 다음에 한 점에다가 쭉 찍은 다음에 페트리 디시 샬레에다가
용매를 담아가지고 뭐 물 같은 것도 관계 없고요. 그렇죠? 뭐 벤젠 같은 것도 관계가 없죠. 쭉 올라간다라면 이 안에 잉크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 물 또는 어디에 그렇죠? 예, 바로 벤젠에 녹는 성분들이 바로 물을 쫓아서 혹은 벤젠이 용매를 쫓아서 이와 같이 띠를 이루면서 차례대로 올라가는 원리가 되겠죠. 즉 용매 이동에 따른 용질 입자 사이에 분자간 인력, 즉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별도의 이와 같은 분리됨을 저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색소를 의미하는 크로모와 그리고 그래프를 의미하는 그래피에서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보다 발달이 되어져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요.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HPLC라든가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서 주로 지방 성분이라든가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이나 휘발성이 매우 큰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아주 특이합니다만은 초임계 유체 상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유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그리고 혹은 이온이라든가 이온 흡착법 등을 사용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돼 있죠? 다 마찬가지로 어디랑 마찬가지로 분광법과 마찬가지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단어가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들 시료의 종류에 따라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일 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바로 전개율, 용매 이동에 따른 용질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원리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핵심 예제가 나왔었는가 문항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들어갑니다. 핵심 예제입니다. 자, 시료에서 관심을 두는 성분을 분리해내고요. 분리된 성분들을 시약과 반응시켜 색깔, 끓는 점, 녹는 점, 일련의 용매에서의 용해도, 향기, 굴절률 등을 이용을 해서 식별할 수 있는 생성물을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달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와 같은 고전적인 방법 안에서도요. 바로 이와 같은 뭐죠? 기기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이라든가 전압 전류법이라든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결론적으로 모두 다 기기 분석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기 분석의 범주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적정법만이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법 바로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당연히 적정법과 무게법과 적정법이 바로 고전적 분석법이라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셔야 그렇죠.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이론 1번, 2번, 3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4번 이유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